9102번에 회사를 하자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회사 변경하시는 거 이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우리 시험 때 회사가 두 개예요. 이제 회계부가소득인 회사를 보고 법인조정 회사를 또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개라기 때문에 또 봐야 되는데 그때도 이 버튼 누를 거예요. 자, 그럼 얘 눌러서 9102번으로 들어가시고 자, 우리 결산은 수동결산, 자동결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자, 결산이 자, 우리가 결산이라는 건 기말 수정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말 수정분계. 자, 우리 시산표라는 게 우리가 장부의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전표에 입력된 게 전부 다 즉시 반영되는 게 시산표죠. 우리 전산에서는 즉시 반영이 되는데 자, 우리가 기말 수정분계 하기 전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고 기말 수정분계를 한 후에 이제 장부에 남아 있는 내용을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수정 분계하는 거는 뭐 수두계산, 자동계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우리가 이 결산을 나중에 제가 한 번은 구경할 건데 결산하고 나면 자,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로 넘어가지만 2월 되지만 손익계산서 계정은 차기로 안 넘어가죠. 올해 걸로 끝나서 집합손익으로 해서 우리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넘어가요. 우리 돈 번 거니까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전부 다 하면 여기에서부터 매출부터 있는 이 매출과 영업외 비용, 제조원가,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이 전부 다 잔액이 없이 정리시켜 버리는 것도 컴퓨터 우리 전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말 결산이라는 건 방금 그런 정리까지 전부 다 해버리고 나면 우리 시산표 그림이 완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데 자, 우리가 수동결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고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죠. 둘 다 분계인 거예요. 채점 기계는 계산자료 입력에 있는 데이터는 안 봐요. 그냥 12월 30일 기말에 분계만 들어와 있으면 정답인 거예요. 그걸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꼭 자동계산 가야 된다 이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동계산이라는 건 프로그램마다 지원해 주는 게 다르죠. 우리 뭐 그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연도 해줄 거예요. 이연 비용도 성급 비용 처리해 놓고 관계 비용화해서 기간 비용 현황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분기돼요. 근데 우리 K랩이나 지금 우리 뭐 AT 시험의 스마트 A는 그런 기능이 안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수동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원하는 것만 자동 계산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싫으면 전부 다 수동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자동 계산에서 해주는 항목들을 보면 지금 우리 교재에 여기 적혀 있는 자동 계산 내용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동 계산이 가능한 게 먼저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는 우리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기말에 얼마만큼 남아 있다고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매출 원가에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전표 추가를 하면 우리는 평소에는 대변의 제품 매출만 분계를 하지 대응되는 원가 분계를 안 하잖아. 수익만 인식하고 대응 원가를 분계 안 하다가 기말에 한 방에 없어진 우리 재고 자산만큼 정리하고 그걸 매출 원가로 전환시키는 분계를 한 번에 해줄 거예요. 기말에. 근데 기말에 한 번 해줄 건데 그러면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타계정으로 대체 저기업 8번 직원들 줘도 기부를 하든 우리 오늘처럼
접대를 하든 전부 다 저격 8번을 거는 이유가 우리는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도록 컴퓨터한테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 재고 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우리가 대체되었다고. 그럼 우리 기말 재고 자산 문제에서도 여기에 우리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다면 비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얘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다 그리고 우리는 재고자산 없어진 만큼 써주고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을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컴퓨터가 우리가 없어진 비정상 감모 손실인 재고 자산까지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분개해 버리기 때문에 분개 안 시키려고 비정상 감모 손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꼭 수동 결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수동 결산을 얘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돼요.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전표 입력한 걸 전부 다 불러들여서 분개를 해줘 버릴 거기 때문에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결산자료 입력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매일 매출 전표하고 결산의 수동 결산이 있죠. 이걸 완벽하게 다 못 풀었으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볼 거야 체크해 놨잖아요. 그러면 자동 결산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입력이 반영되었을 때와 반영되지 않았을 때 뒤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이 틀려요. 그러면 자동 결산 문제가 틀렸다 오답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입력을 다 마무리한 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동 계산도 먼저 하라는 이유가 전표 입력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그 정보들이 반영된 값을 우리가 쓰겠죠. 그것 때문에 수동 계산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 매출 원가에 포함 안 되도록 분개해 놓고 들어가야지. 결산자료 입력을 먼저 해버리면 매출 원가로 다 분개했는데 그때 이거 쓰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어서 매출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다 그냥 없어진 만큼 다 팔린 걸로 매출 원가를 분개하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서 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 전산에서는 안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다음 또 우리 자동 결산에서 해주는 게 우리 그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 있죠. 자, 이 감가상각비 계상은 뭐 단기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봐서 써줘도 되고 아니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불러와도 되는데 자 이건 우리 뭐 문제 있으면 간단하게는 볼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인세법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칸들 전부 다 무슨 의미인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은 세법상의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회계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건 세법 서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있는데 무형자산은 없다 이렇게 공부했죠. 근데 여기는 잔존가치 쓰는 데가 있나요? 본 적 없잖아. 왜냐하면 세법은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잔존가치를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법 서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예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사이사이에 칸들이 있죠. 우리 세무 이것까지는 얘가 필요 없었던 이유가 법인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는 이거 작성하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 고정자산 등록에서 반영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보면 자, 그다음 우리 자동 결산에서 해주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건데 자, 지금 결산자료 입력 제가 그냥 들어가서 화면 보시면 자, 우리 K랩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앞쪽에 적어놓은 이 코드 번호들이 있어요. 이 코드 번호로 전표 추가하면 분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으로.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개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출 원가가 있고 이 매출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원가액에 했던 거 생각해 보면 원재료 사용액을 구하고
그리고 농업비 구하고 경비 구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 되고, 여기에 우리는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 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품 T 계정에서 매출 원가 산정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원재료도 써주고 하는 이유가 사용액을 계산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비에서 임금만이 노무비가 아니고 퇴직금도 단기 발생 퇴직금을 발생액을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건데, 위에 칸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개해 주는 거고, 아래 칸은 퇴직연금이에요. 우리 그 일반 전피할 때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분개했던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 주에 그걸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건 여기에다 써줘야 되지, 여기에 쓰면은 퇴직연금 충당부채 분개하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전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오답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꼭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 써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제가 퇴직급여 전입액에는 500만 원이라고 쓰고, 여기에는 퇴직연금엔 1000만 원이라고 쓸게요. 그럼 500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이거 전표 추가를 하면, 자, 12월 31일 날, 자, 여기에 500만 원은 퇴직급여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개하는데, 방금 1000만 원은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하고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당연히 원하는 이 분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여기에다가 쓰셔야 되지, 여기에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앞에 500번대 퇴직급여, 판관비에는 800번대 퇴직급여, 이걸로 분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이 손익계산서죠. 계산자료 입력이 매출액에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되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되고,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여기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위쪽은 매출 원가고 아래쪽은 판관비인 거예요. 그럼 우리 감가상각비 앞에 계산하는 것도 위에 쪽은 여기 500번대 감가상각비 계산해 주는 거,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 아래쪽은 여기는 800번대 감가상각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앞에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우리한테는 큰 참고가 되긴 하죠. 500번 800번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렇게 쓰면 되고,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 결산을 주로 많이 하는데, 보충액은 자동 결산을 하고 환입액은 수동 결산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보충액이 있다는 거는 우리 계산 자료 입력에 보면 플러스 값으로 잔액이 나오는 거, 환입액이 나오는 거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 이런 경우가 우리 환입액이 떴다는 건데,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설정할 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 곱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보충할 금액이 되냐, 이렇게 볼 거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많으면, 설정할 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될 거잖아요. 지금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 대손 상각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금액이 나오는데, 만약에 0.1%를 설정할 거면 얘네들 다 마이너스가 뜨죠. 그러면 이 금액의 0.1% 할 건데 잔액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과잉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는 줄여주는 수정 분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동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고 그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을 써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라고 써줄 건데,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800번대는 우리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매출 채권에 대해서 쓰는 거고, 자, 여기 일단 성격 적어 드릴게요. 얘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고, 그리고 900번대는 영업외 수익인데,
매출 채권 환입이 있을 때는 800번대를 쓰시는 거고 기타 채권 환입이 있을 때는 900번대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야 원래 자기 짝지 찾는 거니까. 그럼 지금 환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동 계산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 계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왜냐면 환입이 있으면 다시 수능 계산하러 도로 나가야 되니까 괜히 다른 거 입력했던 거 날리면 시간만 내가 손해 보게 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문제가 있으면 이걸 제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는 게 법인세인데, 자, 이 법인세는 자, 시험에서 그냥 줄 때도 있는데 우리한테 계산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계산을 시킬 때는 우리가 직접 법인세를 계산시킬 텐데 이 법인세 계산 문제는 항상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결산 후 금액을 쓸 거예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결산 후 금액을 쓸 건데 지금 위에 우리가 입력을 전부 다 하고 나면 여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중에서 결산 후 금액인 이 금액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계산을 시키면 그럼 이 금액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에 우리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고 2억 초과는 20%예요. 20%. 그리고 회계상의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은 얘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거예요. 법인세법은 당연히 국세의 법인세만 이야기하는데 회계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우리는 지방소득세 포함한 금액을 우리는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20억 이하 10%고 2억 초과 20%면 우리가 계산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2억 이하일 때는 이때는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10%를 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에 곱하기 1.1을 하고 빼기 법인세 감면이 있으면 빼면 되는데 2억 초과인 경우에는 그냥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통째로 20%를 곱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빼기 2천만 원을 해버리면 얘가 금액이 그냥 10% 해야 될 부분이 2억이었는데 이걸 20%로 다 해버렸으니까 2천만 원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냥 통째로 20%를 하고 그리고 2천만 원을 빼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1.1을 한 후에 법인세 감면 있으면 빼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곱하기 1.1이라는 건 지방소득세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선납세금 쓰고 이 법인세 내가 계산한 거에서 선납세금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 계산액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는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하면 꼭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돼요. 자동 계산으로 와서 이 값을 봐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거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수동 계산을 해야 돼요. 수동 계산.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342페이지로 가서 342페이지에 가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합시다. 자, 342페이지 1번 볼게요. 자, 기업은행에 정기예금에 예치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이
21년 2월 15일에 만기 입금될 예정이며 이 중 2020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이자 16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 그냥 바로바로 컴퓨터에 제가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12월 31일자를 보면, 자, 이번에 지금 올해 해당하는 이자가 16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은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건가요? 수익을 인식하라는 건가요? 수익이죠. 정기예금이니까 내가 이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수익자리는 대변이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16만 5천 원을. 그럼 차변에는 얘가 지금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수익이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좀 힘드나? 그냥 분개를 할까요? 입력하지 말고 분개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낫나요? 이게 해도 자 보이죠? 자, 다음 2번. 기말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나 이 유가 증권은 특별한 말 없으면 이동평균법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쌍용 자동차 거 보면 얘는 30만 원 올랐죠? 260인데 290. 그리고 유성양행 주식 보니까 40만 원이 내렸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10만 원 내렸죠. 그러면 각각 하라 그러면 얘 30만 원 오른 거, 얘는 40만 원 내린 거 하면 되고, 종목별로 하라고 문제에서 만약에 말하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순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결론적으로 내린 거니까 10만 원을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내려줄게요. 자,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0만 원 내렸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회사는 우성은행과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함에 있어 은행의 증명서상 잔액과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려고 한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은행 측 잔액을 조회한 결과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회사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분개를 하시오. 자, 1번에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6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 발행하면 상대방이 그 수표로 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가겠죠. 찾아가라고 줬는데 얘가 아직 은행 가서 안 찾아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수표 발행하면서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라고 적어뒀죠. 그럼 이런 상황은 내가 발행한 수표 번호도 있고 나갈 거잖아. 그래서 은행 측 수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은행 측 수정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분개를 빠뜨린 게 아니죠. 우리가 발행한 건데 아직 상대방이 은행 안 가서 돈을 안 찾아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은행 측에서 수정될 사항이에요. 그럼 2번은 은행 측에서 보내온 예금 증명서에는 12월 31일 당좌 차월 이자 53만 9,260원에 인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당좌 차월 이자라는 건 이자를 준 거고 당좌 예금에서 잔액이 이 금액만큼 빠져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53만 9,260원만큼 빠져가 있고 이건 이자 비용으로 돈을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다음
4번에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구입 시 모두 저장품 계정에 기입되도록 회계 처리되어 있으며 기말 현재 저장품의 재고액은 6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린 저장품이라고 사올 때 썼는데 얼마라고 썼는지가 안 적혀 있죠? 그럼 장부를 조회해야지.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갈게요. 그럼 재고자산에 저장품에서 150만 원치 산 기록이 보이죠? 지금 우리 계산 12월 30일 하는 거니까 12월 31일 날 150만 원의 저장품이 보이네요. 그럼 이 150만 원치 샀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60만 원이라는 건 사용한 게 왜 산수가 안 돼? 9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90만 원치 썼으니까 90만 원치 저장품 지워야 될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대변에 90만 원만큼 저장품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얘를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라고 쓸 건데 제조공정 거니까 500번대의 소모품비라고 써줘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외형 문제가 있는데 얘가 지금 5번이 1, 2, 3번 오른쪽 몇 개 있으니까, 자, 우리 지금 좀 빠른데 좀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좀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